나이 드신 여류학자인데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인데요. 자, 분명히 제가 읽었습니다. 왜 읽은 걸 강조하냐면 이렇게 강의록 만들다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 또 갑자기 어떤 나중에 이름 나옵니다. 그 교수가 이제 서평 쓴 게 있는데 요약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가서 그걸로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요약만 읽은 거 아닙니다. 서평만. 양탈모패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진태원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가 스피노자 할 때 좀 이름 나왔어요. 스피노자 책도 많이 쓰고 지금 고대에서 정규 교수는 아니고 요새 뭐 BK21 교수 그런 거 있죠. 연구 교수 비슷한 거 그거 하고 있는 분인데 한겨레 신문에 이제 그 진태원이 서평을 썼더라고요. 이 책에 대한 서평을 그걸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고민하는 이유는 그러면 좌파 포퓰리즘, 좌파는 결국 어떤 헤게모니를 줄 수 없는가 그것들을 우리 왜 호구만 맨날 잡혀야 되는가 정권을 잡으면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이 꼭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어떤 책인지. 2008년 이후 신자유주의는 근본적 위기에 마주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2008년 그 유명한 경제적 사건도 있었고요. 근데 좌파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데 무능했다라는 것이 이제 샹탈의 주장입니다. 그 과정 스페인의 포데모스, 그리스의 시리자 같은 대중의 민주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새로운 종류의 좌파 포퓰리즘 정치가 부각되었습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는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스페인의 정당인데 현재 스페인의 그래도 의회에서 4번째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라고 합니다. 아주 신생 정당임에도 불구하고요. 또 그리스의 시리자는 우리 그리스 그때 왜 경제 어려울 때 IMF 받니 안 받니 그럴 때 많이 신문에 나오던 정당 이름이죠. 시리자. 그러니까 민주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이 말이 좀 굉장히 좀 잘 새겨들어야 될 게 사실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좌파 정치가 어느 정도 실패를 했냐면 자꾸 훈장질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꼰대짓을.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신자유주의로 넘어갔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욕망을 가지고 자녀 욕망 다 가지는 거 다 맞는데 그걸 탓할 수는 없는데 탈법적이지만 안 한다면.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자꾸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살자,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모범적인 이미지를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의 삶 다 그런 건 아니죠. 여전히 저는 한국의 진보 세력과 좌파 세력들이 깨끗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부인하지 않겠지만 일부가 삐끗해버리면 실망감이 더 커지는 거죠. 니들도 똑같으면서 왜 우리한테 그래? 라고 되는 거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파놈들이 더 정직할 수도 있어. 우리 다 욕망을 다 같이 욕망하자 라고 주장한 놈들이 더 정직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민주주의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이 말에 방점을 찍고 싶은 게 우리 한국의 소위 좌파 리더들은 너무 새로운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회의가 들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보 헤게모니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가 2번 들어갔네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는 이 샹탈 모페 주장에 따르면 포스트 민주주의로 전환되었다고 진단합니다. 민주주의의 2가지 축인 대중주권과 평등이 무너졌죠. 그리고 그 대신 정치 귀족과 전문가들 사이의 합의가 정치를 대체한 탈정치화와 과두제화, 아까 제가 과두제라는 말 잠깐 했었는데요. 포스트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직도 투표에 의해서 뭔가 좌우되는 한국은 굉장히 아직은 민주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는 살아있는 나라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지난번 트럼프 때는 트럼프라는 인물 때문에 워낙 투표율이 높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 투표하지 않거든요. 특히 지역 선거 이런 건 안 하잖아요, 대부분들. 그러다 보면 어쨌든 대중주권이 무너지고 정치 귀족, 정치 전문가들, 정치 프로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인물이 그 인물이라고 하는 그 과두제화 정치, 일부 정치 엘리트들이 주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포스트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민주주의가 되면서 우파 포퓰리즘의 번성을 수반했고요. 그러니까 우파 포퓰리즘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퓰리즘은 뭐냐면 일단 자기 사람들, 자기의 그 지지자들을 모으는 게 일단 포퓰리즘의 그 특징 중에 하나이니까 대량 실업, 이주노동자, 난민의 유입은 하층 계급들의 불만과 공포를 자극했는데요. 아까 나왔던 르펜 같은 사람은 극우 정치가는 국민우선과 같은 구호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애꿎은 난민들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사실 한국의 난민은 숫자도 적고 별거 아닌데도 우리도 보세요. 지난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심지어는 그냥 난민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려고 뭐라 그러죠? 특별 기여자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는 사람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 자체가
막으려고 했던 그런, 그게 아직도 우리가 뭐 좋게 말하면 그냥 경험이 없어서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러나 봐주려고 해도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뭐 사실 유럽에 가보면요, 제가 그 유럽에 한 1년 정도 살았잖아요. 그 벨지움에. 그때 차가 있었으니까 90년대 초반에 차를 타고 뭐 프랑스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요, 벨지움은 좀 덜한데 뭐 프랑스 지나가면요, 그 신호등에 걸려 있을 때 와서 신문을 팔아요. 이제 그 아랍계 그 이주자들이.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아랍 신문을 팔아요. 그러니까 배째는 이씨 안 살 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이야, 이것도 참.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나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었으니까 그럼에도 야, 좀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뭐 불쌍해서라도 난민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좀 관심이 있는데도, 그렇다면 뭐 불어신문? 불어신문 파는 것도 나한테 똑같은 거였을지도 모르겠구나, 사실. 무시한 건가? 너 불어신문인지 아랍신문인지 구별은 할 줄 아냐? 그랬던 건가, 그럼? 하여튼 뭐 그런 거 보면 뭐 그 현지인들의 그 불만이나 두려움 같은 거 있겠죠. 그 외 파리 외곽지대 이 무슬림들 모여 사는 그 아파트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럽의 아파트들이 고층 아파트가 없는데 정말 시멘트 아파트가 을씨년스럽게 서 있더라고. 그래서 야, 어떻게 보면 한국의 서민 아파트 정도 수준인데도 더 좀 섬뜩해 보이더라고. 또 이제 편견이겠죠, 그렇다.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정서와 요구를 정치적 쟁점으로 전하는 능력, 엘리트인 그들과 서민은 우리 사이에 분명한 대적 전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하나의 공동의 의지로 결집하는 전략이다 합니다. 이 두 파가 대립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한 가지 의제, 서로 합칠 수 있는 의제를 해서 그걸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이 그 설정을 한 의제를 해서 그 헤게모니를 줄 수도 있느냐, 주도권을 쥐고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좌파 포퓰리즘의 그 전략 중 하나라는 거죠. 공동의 의지로 결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것이 대립하는데 이것이 아니야, 우리가 공동으로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야라고 설득을 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무패가 옹호하는 좌파 포퓰리즘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주자와 난민을 배척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제 우파 포퓰리즘은 아까 난민과 이주자를 배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 소수자들의 권리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좋죠. 근데 그게 되냐는 거지, 사실은. 당장 우리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정확한 그 워딩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을 다 진보라고 우리가 일단 규정을 합시다, 진보라고. 그럴 때 그 진보 안에서도 얼마나 다양하냐고요. 그 안에서도 반동성애주의자들 있지, 반난민주의자들 있지, 또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뭐 부정적인 사람들 많아요. 문재인 지지자들 안에서도. 그러니까 포괄적이고 우리가 뭐 그 문재인 정부를 좌파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흔히들 뭐 우파에서 우리를 그렇게 네이밍하니까.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더 아주 증오하는 그런 우리 진영의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실 말은 쉽지만 어떻게 그런 것들을 대중의 의지로 결집할 수 있을까, 하나의 이제 공연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포퓰리즘을 구성하려고 하는 새로운 집합적 의지로서의 대중은 비합리적 군중이 아니라 담론적인 정치 구성물이다. 획일화된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은 그래요. 그럼 이 말에 벌써 편견이 있는 거죠. 우파 포퓰리즘 하는 놈들은 전부 비합리적 군중이고, 우리는 그래도 뭔가 담론을 만들어내는 생산적 주체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제대로 비합리적인 애들 끌고 잘 가보자, 이런 우리의 묘한 또 잘난 체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러한 대중은 네그리와 하트가 말한 다중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네그리의 그 다중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다중하고 같나 그랬더니 이제 이 진 교수의 얘기는 다중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다중은 이제 민중의 개념인데 그걸 반드시 노동이나 계급, 생산과 뭐 수단 이런 데 국한하지 않고, 오늘날 뭐 예를 들어 뭐 인터넷 업계 종사자, 뭐 또 무슨 의로운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무슨 인텔리드, 이 사람까지 다 막스식으로 말하면 인민의 범죄에 넣자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그리의 그 다중 개념은요. 그러니까 이태리도 참 이상한 나라죠. 명품도 많이 나오지만 네그리 같은 또 완전 좌빨 학자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네그리하고 하트가 같이 쓴 제국이라는 책도 있고요. 거의 다중이라는 의미가 나오죠, 거기. 정치의 주체로 다중이 그 자체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네그리는 이미 우리 사회의 그런 어떤 과거의 인민이나 민중을,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는 것이 좀 폭넓은 개념의 다중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네그리는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이 파퓰리즘에서 이 좌파 파퓰리즘을 얘기하는 대중은 정치적 주체인 동시에 자기들이 형성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구성물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거지. 우리 계급은 이런 사람들이야. 좀 뭐 억압과 편견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정치적 주체로서 우리를 구성해 나가자는 주체가 되자는 거죠. 그것도 말이 쉽죠. 뭐 갑자기 이 책을 내가 재밌게 읽다가 갑자기 좀 난감해지더라고. 말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때문에 무패는 자신의 관점을 혁명적 정치와 구별되는 급진적 개혁주의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은 아니고 급진적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조금 후퇴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런 것들이 좌파 진영에서 많이 쓰였다면 이제 급진적 개혁주의. 근데 마르쿠제 같은 사람은 또 혁명과 개혁도 엄격하게 구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러면 샹탈 모페 같은 사람은 노동자 계층에서는 계속 이제 노동층에서는 계속 뭐 사이비 뭐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죠. 제가 이제 이런 책들 공부할 때 뭐 노동자의 책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좌파 쪽 서적들을 요약을 잘 해놨어 보곤 하는데 거기서 오늘 이걸 요약하면서 보니까 엄청나게 이 책을 욕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사람들은 좀 뭐 교조주의자들은 맞지. 아직도 노동자들이 인민의 주체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노동자의 책 웹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책을 엄청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요. 요새 신학에서도 급진적 정통주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주의란 건 뭐냐면 신학에서 정통주의라고 하면 개신교 신학에서 완전 꼴통 신학을 말하거든요. 뭐 칼바르트 같은 사람은 신정통주의라고 하고. 근데 급진적 정통주의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밀뱅크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의 신부이자 신학자가 있는데 정통주의를 고수하면서 기독교 신학, 정통주의는 저건 아닙니다. 근본주의와는 다르고요. 또 뭐 성서, 무호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존중하자는 거죠. 뭐 성육신, 그러니까 뭐 예수, 하나님이 인간이 된 성육신 사건 이런 것들, 뭐 삼위일체 이런 신학의 기본적인 틀을 정통적으로 지키면서 얼마든지 좌파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급진 정통주의는 그래서 저는 그 신학을 뭐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는데 어쨌든 혁명이 멈춘 자리에서 그럼 대안을 찾는 여러 가지 운동들인 거죠. 그래서 뭐 신학자 중에 지적하고 토론해서 꿀리지 않는 사람이 그 밀뱅크라는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책도 써낸 게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는 괴물이다라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된 게 괴물이라는 거, 좋은 의미의 괴물이라는 거지. 저건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정말 괴물 같은 존재라는 거지. 신이기에는 인간 같고 인간에게는 신 같은.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써낸 책도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저기 급진적 개혁주의 이런 건 약간 현형 모순 아닌가요? 원래 개혁이라는 것은 혁명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급진이 혁명인 거고. 예.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해가는 게 개혁인데 거기다 저걸 붙였으니 이걸 뭐 하자는 얘기인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노동자의 책이란 그 웹사이트에서는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 그리고 뭐 이미 오래전에서 마르쿠제가 언제 사람입니까? 이미 20세기 초 사람인데 마르쿠제부터 이미 혁명이냐 개혁이냐 그 짧은 책을 통해서 혁명과 개혁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개혁은 자칫하면 계량이 될 수 있거든요. 계량주의. 계량주의는 우리가 엄청 비판하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무패가 사용하는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핵심은 주체 형성에 있으며 주체 형성은 노동자 계획과 같이 이미 정해진 토대가 없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했던 말 반복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네그리가 말한 다중은 이미 이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이들은 스스로 그 좌파 포퓰리즘의 주체가 되는 그런 대중을 스스로 구성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대중을 동원할 수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죠. 근데 좌파는 대중을 동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 경우는 좀 근데 우리나라는 좌파라고 합시다. 일단 진보 진영을 대중 능력은 있죠. 한국도 여전히. 그런데 이제 서양은 그렇지 않죠. 이미 좌파들은 많이 사그라졌고요. 여기 이제 5월 1일 메이데이 이제 다운타운 이제 행진이 있는데요. 그것도 많이 축소가 됐죠. 그래서 저도 한 서너 번 나가봤는데 5월 1일에 저도 뭐 한 코로나 겪고 그러면서 안 나가는데 그 오래 다닌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도 이제 좌파들 그 집단의 그 깃발이 많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아나키스트도 나왔었대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아나키스트 깃발도 이제 보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점점 좌파의 동원력은 떨어지는 것이고, 또 아무래도 물적 토대가 약하니까 그런 분들이 또 대부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우패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대중은 정밀한 이론이 아니라 그럴듯한 수사와 정서에
이제 이끌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좌파 세력은 대중을 동원하고 그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무패의 근본 물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묻기만 한 것 같아요. 말은 다 좋은데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민주주의적 요구가 자동적으로 진보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페미니즘적 요구가 자동적으로 민주주의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짤짤이 사건 같은 거죠. 문재인 정권이 국민주권론을 주장한 모양입니다. 저는 이 진 교수의 말 처음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민주권론을 옹호하며 동시에 이주자나 여성 또는 성소수자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를 드러내는 이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계급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미투 운동을 열렬히 지지하고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면서도 동성애에 대한 극단적 혐오를 드러내는 것이겠죠. 또 그 한국의 민주노총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비정규적 투쟁에 냉소한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진보적인 헤게모니 구성을 위한 투쟁의 핵심 쟁점입니다. 다양한 요구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건 이제 제가 공부하며 생각해 본 건데요. 헤게모니 이론에 그람시가 헤게모니 이론 주장했잖아요. 이건 또 다른 버전인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람시는 새로운 유형의 지배 질서를 설명한 것으로 이 말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헤게모니는 정치적 강제와 지적 도덕적 동의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람시만 해도 아직 뭐 전통적인 막시스트에 좀 벗어나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막시스트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약간 정치적 강제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의 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선동만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도덕적 어떤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본이 돼서 어쨌든 민중들을 그 혁명이나 투쟁의 선봉에 자발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게 헤게모니 이론인데요. 또 다른 버전 같기도 하고 그런데 계급에 대한 그런 어떤 철저한 계급 정신은 이 좌파 포퓰리즘에서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사회는 노동을 여전히 중심 주체로 두는 세력과 다양한 계급을 고민하는 계층 사이의 갈등이 큽니다. 그렇죠? 민주노총이 늘 상시적으로 하는 그 시위를 형식적으로 우리가 좀 그거 지지 안 하면 또 우꼴 소리 들으니까 지지하지만 또 내심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정치권도 아마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소위 말하는 왼쪽 정치권들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건 장애인들에 대한 그 교통권, 이동권 보장 그런 것과는 다른 거죠. 그런 건 다르고 사실 한국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그렇지 임금 자체로만 보면 이미 87년 체제 이후로 한국의 노동자들은 많이 개선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 한국의 노동계급이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하면 또 우리가 우파가 되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통적인 그런 투쟁의 그거를 계속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고민이 있어요. 근데 노동자들 앞에 가면 꼼짝도 못하지만 제가 지금 한국 사회 지형은 노동이 정치의 장에서 논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 여전히 중요해요. 그들의 중요한데. 그들이 의제로 삼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런 건 있죠. 정의당도 그렇죠. 버렸잖아요.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노동은 버릴 거 맞네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페미니즘이나 이런 다양한 지식적으로 옮겨간 거고, 그렇죠? 그 여성 젊은 정치인들이. 그런데 또 그나마 노동자들이 의지할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노동자를 배신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진태원 씨의 글에도 그건 제가 인용을 안 했는데 오늘날 이 글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노동자의 책에서 본 그 서평에 나왔구나. 거기 보면 좌파 포퓰리즘을 엄청 비난하면서 한국의 노동당만이 이 정책을 동의할 거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한국에 노동당이 있거든요. 근데 대선에서 한번 10,000표 얻나 그런 정당이 있는데 이름은 노동당이지만 한국의 그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그 노동자의 책 그 웹사이트 운영진에는 노동당도 사이비로 보이는 거지. 좌파 포퓰리즘 정당이라는 거지. 근데 포퓰리즘은커녕 10,000표도 못 얻는데 한결의 서평을 쓴 진태원은 그래서 좌파 포퓰리즘이란 말 대신 의리 민주주의란 용어를 쓰자고 선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책이 의례민주주의라는 책이 있거든. 그게 이 칼럼의 옥의 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헤게모니, 우리가 어떤 실권을 질 것인가, 진보 세력들이. 아니면 상호 의견 조율이 주도권의 방점을 찍을 것인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는 항상 헤게모니의 방점을 찍고 싶은데, 또 이번에 뭐 검수완박인가 통할 때 완전히 상호 의견 조율을 하면서 법이 누더기 법이 됐다면서요. 그죠? 별로 그렇게 개혁적이지도 않다면서요. 그 법이. 그러니까 두 개도 맞아. 우리가 조율하면서 가야지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전히 고민이에요. 목사님은 결국은 파시스트죠. 저는 한국의 그 노동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노동자들이 많이 나아졌다. 근데 정규직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근데 민노총이 비정규직에서 관심을 안 가지거든. 그러니까요. 이게 비정규직에 관심을 안 갖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지방에 있는 그 이제 좀 고민 좀 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젊은 애들은 정말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애들이 대학은 다니는데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아르바이트로 살아가겠다 그렇죠. 평생 이런 자세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인구가 적지 않을 텐데 그런 것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결국 비정규직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놓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 그 노동 현실이 그렇게 된 데는 IMF 이후에 IMF에서 한국 노동자들에 대해서 쉬운 해고를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니래요. 아니라고. 그 우석훈이 그 IMF 저기를 달라고 그래, 다큐멘트를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다큐멘트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그리고 자기가 살펴본 바로는 IMF하고 맺은 서류에는 노동에 관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저기 한국 고용주들이 그러니까 IMF 핑계 대고 막 자른 거구만.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그 경제부처하고 그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공포를 하고 사주들을 그런 식으로 기업인들을 밀어줘갖고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사실 한국에서 정규직이 아닌 인구가 훨씬 더 많잖아요. 많아요. 하여튼 고민이에요. 여기까지만 끝내고 하여튼 마지막 줄은 샹탈무페는 제3의 길을 비판하지만 그러니까 영국의 블레어가 그랬나요?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이것도 굉장히 대안 같지만 사실은 뭐 중도 중용 뭐 좋게 말하면 그런 것 같지만 뭐 극단을 피하자는 얘기일 뿐이죠. 그러니까 샹탈무페는 제3의 길하고 우린 틀리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못 가면 그걸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제목에 혹해서 샀는데 내용은 뭐 별반 그렇더라 라는 것으로 파시즘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